자, 좋아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이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 그렇게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료는 제가 아이캠퍼스에 올려놨거든요. 다음 챕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시는 건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뜻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하향하게 되는 건데, 그래프를 볼 때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가 X축이죠. 그럼 X축 자체에서 봤을 때는 상품이니까 상품 개당 너 얼마나 돈 낼 생각이 있냐, 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가 이 높이면 이만큼까지, 거꾸로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데, 자꾸 사과를 먹을 때마다 보통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보겠지만 만족의 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게 일반적으로 그리고요. 안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뭔가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휴대폰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전화 걸 데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화 걸 때도 많고 네트워크는 막 제곱으로 커지니까 그럴 땐 뭐 이렇게 효용이나 만족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하향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하향하는 걸로, 네,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이 가격 축에서 보는 거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물건 사려고 하니, 가격이 싸질수록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옆에서 보면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익.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계라는 그런 느낌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공급곡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급곡선은 좀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퀀트의 약자로 해가지고 Q라고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생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가격이죠.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수량으로 났을 때는 이제 개당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생산, 두 개 생산할 때 비용이 많이 점차 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우상향하는 걸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 나의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걸 비용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생산 공급 안 하겠지 뭐. 사람들이, 공급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으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생산 공급하게 되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내가 1년 더 다닐까 말까? 뭐 그런 선택할 때 뭐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대가가 있잖아. 내가 빨리 창업을 해서 지금 같은 시간이 중요한 시기에 뭐 AI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빨리 밖에 나가서 창업해서 뭔가 빨리빨리 일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으면 학교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수업 듣고 뭐 경제, 원론 이런 거 듣고 이러다 보면 이런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지. 그래서 내가 최소한 여기 생산 공급할 때 들어간 대가나 비용, 뭐 그 이상은 받아야지, 뭐 그래야지 생산 공급할 유인이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이 증가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냥 그림이 약간 농경시대라든가 아니면 사과를 따는 거라든가 그런 것처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해서 그냥 우상향하게 그린 것이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다음 밖에 나갔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자꾸 생산하면서 떨어지는 뭐 그러한 효과가 누리는 산업에서 일한다? 그러면 공급곡선 우하향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는 것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이 높이가 뭐냐? 그러면 역시 한계라고 하시고요. 코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다, 아니면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이건 곡선상에서 이동인데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주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다 올라가니까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내가 뭘 생산하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내래. 세금 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 곡선 상방 이동. 아니면 옆에서 보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을 줄이겠죠. 근데 이제 상방 이동, 하방 이동이 조금 더 좋으니까 연습을 하시고,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해서 보조금을 준대. R&D 해가지고 지원을 팍팍 해줘. 그럼 비용이 떨어지잖아. 내가 그거 하는데. 그러면 하방 이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차 연습을 통해서 잠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균형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뭔가 움직이거나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가 이퀄리브리엄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을 가지고 얘기했죠. 요거 위태위태하지만 요 A도 공이 균형입니다. 요거 B도 균형이에요. 요거 C는 약간 균형이 아니지. 가만히 놔두면은 C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렇게 축축축 가겠죠. 물론 이제 붙잡는 마찰 힘이 너무 세면 멈춰 있긴 하겠지만은 뭐 보통 그렇지 않으면 쭉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균형이고, A도 왼쪽 가려는 힘, 오른쪽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멈춰 있으니까 그게 균형이다 보면 되고, 얘는 균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균형의 개념을 봤고요. 근데 A도 균형이고 B도 균형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 A와 C는 안정적이다? 그 표현이 좀 그런데, B는 누가 힘을 딱 가하게 되면 공이 위로 올라갔다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잖아.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할 거고, A는 누가 힘을 탁 가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자꾸자꾸 계속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보통 이제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오뚜기 같은 거 이렇게요. 오뚜기? 뭐 아무튼 눈사람, 울라프, 아무튼 이렇게. 얘는 자꾸 옆으로 밀어도 얘가 좀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시계추도 그렇고.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글쎄, 뭐 태양계 그런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오뚜기 반대로 그리죠.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뭐야 이게? 소주잔, 와인잔, 뭐 이렇게 소주병. 이거는 잘 균형 잡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팍 밀면 다시 펄떡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쫙 무질서하게 다시 넘어지고요. 도미노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균형인데 누가 탁 밀어버렸다 그러면 주르륵 이렇게 돼서 원 상태로 되지 않는 거 알 수 있죠. 그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은요 사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여기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보고,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이렇게 있다 합시다. 얘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기 Q야 Q, 여기는 P고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되게 이렇게 낮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있으면 그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고 수량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지금 현재 P0 하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옆에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이만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는 몇 개 없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거나 물건은 얼마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뭐 그냥 사람들이 막 뛰어가거나 보통 선착순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시장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경매 상품이 나왔을 때, 자, 이거 얼마나 원하십니까? 할 때 막 싸우고 치고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앞에 분이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또 뒤에 분이 내가 더 갖고 싶다. 그럼 가격을 또 웃는 거지 뭐. 저는 7천입니다. 8천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작전 세력이 있어서 막 괜히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내가 별것도 아닌 제가 그린 그림을 만약에 10억에 샀다. 사고 나서 슬프지. 현타 오는 거지. 내가 왜 샀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가다가 여기 P스타가 되면, 여기가 되면 더 이상 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장이 마감되면 다 집에 가 버리게 되니까 여기가 10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균형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시장에서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다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시장이 깨끗해졌죠. 마켓이 클리어링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걸 번역을 시장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만큼. 지금 물건을 공급한 공급량은 5개인데 살려는 사람은 15개잖아. 그래서 이거는 살려는 사람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이걸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다 완벽히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내 몸값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축구 시장에서 뭐 손흥민 선수의 몸값도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되게 희소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팀은 많고 그럼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그럼 뭐 그냥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몸값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거 말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밑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 우리가 이제 가격이 잘 작동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요. 기업이나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이 수량을 좀 조정해요. 재고를 조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이 굉장히 작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만약에 5개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본 것처럼 공급 곡선의 높이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이걸 생산 공급할 때 나는 비용이 저 정도 들었으니까 요만큼만 최소한 받아도 되겠다. 이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요 최소한 요만큼만 받으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속마음을 막 드러내진 않지. 속으로 이 정도는 받으면 팔 생각 있는데 어디 뭐 당근마켓이나 어디에 공급하는 것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이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는 사람이야.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 이상은 나는 줄 생각은 없다 이 뜻이야. 별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달라 그러면 됐어요 안 할래요. 이거보다 낮으면 드러내진 않겠지. 내가요 뭐 10,000원까지 줄 생각이 있었는데 5,000원에 샀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 그냥 이거 너무 비싸요 하고 투덜투덜 대고 파는 사람도 이렇게 팔면 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갈 때는 다 미소 짓고 있겠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생산을 증가시킨다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 이점 균형점에 가게 되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뭐 이게 말 그대로 시장 균형 상태야.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반대야.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주려는 사람은 맥스 이만큼까지 줄 생각이 있어. 요거밖에 없어.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야 내가 이걸 생산 공급하려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는데 서로 협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P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봤고요. 보통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때로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가격이 조정이 잘 안 될 때는 이게 수량 가지고도 조정하는 이제 관심사가 두 개니까 이 두 가지 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균형이요. 이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균형이 되는 건데 만약에 교차하는 부분이 없으면 균형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요. 공급 곡선이 이런데 수요 곡선이 이래. 자,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자, 밑에서 해석하려고 했더니 이게 올려다 보면 이게 두 개 뭔가 크로스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서는 이건 뭐 마이너스니까 좀 그래서 이럴 때는 요 P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석하면 좀 좋겠어요. 자, 여기서 P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해보면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여기가 P1이라 그럴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살 생각이 없고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나 공급하려고 해.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 빗대 보면 초과 공급 상태다. 이게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장에 공급량이 되게 많으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물건 팔아야 되죠. 어떻게 가격 낮춰서라도 팔아야지. 이 백화점이나 이런 거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그날 저녁 마트가 끝날 때쯤 되면 막 할인하고 막 그런 거잖아. 그거 안 팔면 내일 팔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싸게라도 파는 게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재미난 상태는 재미난 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0이 돼도요, 이 초과 공급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런 시장 균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책에 얘기한 거는 뭐 공기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 공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요, 공기, 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자유재다 이래요. 번역은 이제 프리를 번역한 건데 사실 프리는 공짜를 얘기하면 더 확 와닿겠죠. 공짜제야. 이제 자유 해가지고 이제 근데 말 그대로 뭐 자유롭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게 되는 건데요. 뭐 이런 거. 근데 물도 요즘 깨끗한 물 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게 되면 공기도 마찬가지겠지. 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환경오염 심해지면은 그냥 공기는 뭐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판기에서 돈 내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깨끗한 공기는 공급 자체가 작잖아, 희소하잖아.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사람들도 물도 돈 내고 사 먹는 것처럼 수요가 만약에 늘어나면 그러면 저것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량이 공급 곡선이 점차 이렇게 희소해서 줄어든다 할게요. 그럼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약에 줄어들게 돼서 그럼 이제 균형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이 거의 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때는 뭐 가격이 거의 제로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반대가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니 수요는 이렇게 되는데 공급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공급, 수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가 공급, 여기가 수요, 여기 Q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면 옆에서 보면 좀 이게 좀 그렇잖아. 안 만나니까 이거는 밑에서 해석해 보면 좋겠죠. 자, 밑에서 이게 Q가 이만큼 있을 때 수요 곡선의 높이는 뭐라고요? 약간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인데 공급 곡선의 높이는 야, 이거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공급자는 나는 최소한 이만큼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willingness to accept 해가지고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어 생각을 해요. 근데 수요 곡선의 높이는 최대한 지불하고자 그래서 뭐 willingness to pay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데 제로가 되더라도 네, 이런 상품은 안 만나니까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 그나마 교과서에 실린 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시험 낼 때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하는데 글쎄 뭐 달나라 여행 좀 유치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성 여행 아니 달나라 여행을 갔는데 지금 내가 바빠 죽겠고 중간고사 기간인데 거기서 얻게 되는 글쎄 달나라 뒷면을 봐서 외계인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얻게 되는 편익이 높진 않아요. 근데 달나라 여행 가려면 또 위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직 로켓 뭐 우주선 타고 가다가 폭발할 수 있고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금액도 되게 비싸. 그러니까 뭐 아유 됐어 달나라 여행 너 갈래? 하면은 아이 그 뭐 비용 대비 편익이 얻게 되는 만족이 별로니까 안 가.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많진 않지.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역시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머스크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달나라 우주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비용을 자꾸 다운시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돈 되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애매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지. 그럼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면 달나라 여행 상품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는 이렇게 되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에 대해서 유일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억지로 약간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만약에 수요 공급 곡선 이게 만약에 공급 곡선 이게 공급 곡선이라 할게. 이게 만약에 수요 곡선이라 할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여기 교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균형은 멀티로 복수 균형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유니크하게 하나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상태가 이탈되는데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가 봤을 때 얘네들은 복귀하잖아. 가격이 균형 상태에서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가고
얘도 Q가 갑자기 팍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가고 요럴 수가 있겠죠. 아닌 경우는 억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볼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냥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오히려 수요 곡선이고 얘가 공급 곡선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억지로 우선 심플하게 만들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균형 상태야. 여기도 균형 거래량이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살려는 사람과 공급하려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균형인데 여기다 누가 힘을 탁 가해. 아까 그 공 이렇게 언덕 위에 공처럼 그럼 쟤는 힘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가는데 얘는 힘을 탁 가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균형 상태였었는데 요렇게 얘가 갑자기 힘을 탁 누가 가했어. 그래서 올라갔어 가격이. 그럼 요 가격이 올라간 요 상태에서는요. 아니 좀 신기하게도 공급량은 이만큼인데 살 사람들이 뭐 비이성적이든 이상해졌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가격은 계속 로켓같이 올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튤립 열풍이나 뭐 광풍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지불하려고 하는 그 윌링니스 투 페이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 뭐 그런 현상이 접목되면 이 균형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약간 이탈 발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저 경자 끝날 때까지도 주로 이 균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거 힘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게 되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균형 가격으로 가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임대료 규제 영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값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좀 개입을 해. 야, 이렇게 비싼 가격의 집, 의식주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분명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나쁜 의도로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해서 야, 집이라는 건 소중한데 말이야.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가격을 통제해요.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하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이게 누르는 거야. 야, 이거보다 비싸게 팔 수 없어.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가격이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돼.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치킨 가격을 5,000원으로 이렇게 통제했다 할게요. 근데 문제가 나쁜 의도는 아니지. 좋은 의도지.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요. 말 그대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상한선.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경작에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 뭐 사람들이 말이야 서로 치열한 경쟁 때문에 뭐 좋은 학교에 저소득층 계층이 뭐 공부 뭐 사교육 이걸 못 받아서 잘 못 가니까 뭐 지역 할당을 해준다거나 뭐 소득 베이스로 할당해준다거나 임대료를 규제한다거나 치킨 가격 컨트롤한다거나 나쁜 의도는 아닌데 경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뒤에 부작용이 이렇게 후폭풍이 몰려든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임대료 규제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살짝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집이야 집. 집의 거래량 Q고요. 집가격이야. 집가격. 그래서 공급, 수요가 있는데 뭐 지금 학교 인근에 뭐 월세로 하면 가격이 얼마라고 할까? 뭐 한 200만 원이라 합시다. 비싸요 이렇게. 아니 학생들이 말이야 이거 기숙사를 학교에서 팍팍 제공해줘가지고 좀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줄이면서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재정이나 여건이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쉽진 않단 말이지. 뭐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인근에 그 원룸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 근방에 사방 뭐 2km 안에 있는 집에서는 뭐 원룸 가격을 뭐 200만 원 그게 아니라 한 50만 원 밑으로 50만 원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한다 합시다. 나름 좋은 의도지. 이렇게 50만 원 딱 이렇게 한다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최고 가격제를 합니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서 시장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야, 야, 그 200만 원 받다 50만 원 갖고, 특히 거기다가 또 학생들인데, 뭐 우리 학생들은 좀 괜찮겠지? 근데 이제 또 막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소리 지르고 늦게 오고, 아유, 컨트롤이 힘든, 아, 됐어. 나 그냥 창고로 쓸래. 이렇게 하거나, 계속 공급량이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아, 그 가격이면 안 팔고 말지? 뭐 이렇게.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최소한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 이야, 이거에 팔라고? 아니, 안 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격이 싸니까 학생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원래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통학을 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간일 수도 있어. 그래도 여기 성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여기 있어서 내리면 걸어오면 금방 되나? 또 학교가 넓어서 왔다 갔다. 또 이제 학교도 처음에 이렇게 조금해 이럴 수 있는데 저쪽 명륜 캠퍼스는 더 조금해 보이긴 하는데 좀 익숙해지면요. 왜 이렇게 커? 건물과 건물 사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도 이제 멀어 보이고요. 여기서 도서관도 되게 먼 것도 아닌데 그것도 막 귀찮고 멀어 보이고 뭐 그럴 때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나보다 멀리서 오는 사람 없을걸?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가장 멀리서 안쓰럽게. 자, 이 근처 사세요? 어디 사세요? 얼마나 걸려 오는데? 5분? 5분. 얼마 걸려요? 다 5분 컷이야? 얼마나 걸려요? 10분? 좀 먼 거 없어? 아무튼 보통은 이제 어디 서울이든 여기든 어디든 뭐 좀 이렇게 집에서 다니거나 하면 1시간 등등? 옛날에 그 서울 그 명륜 캠퍼스 수업을 하는데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좀 저도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선물 주기도 했었는데 가장 멀리서 온 사람. 그래서 막 했더니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뭐 인천도 있긴 한데 평택? 아세요? 평택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한 번 오는데 2시간 반 걸린대. 그러니까 왔다가 집에 가는데 5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수업을 많이 듣는 건 아니고 이제 몰아서 들어가지고 아침 막 거의 첫 차 타고 이렇게 와서 서울역에 내려서 4호선 타고 이렇게 오고 집에 야간까지 수업 듣고 이제 거의 막차 타고 가고 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학년 때나 좀 여건이 여유가 있을 때는 또 괜찮아. 근데 뭐 시험 준비하거나 뭐 하거나 바쁜 상황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책 보고 등등 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앉아가기도 힘들고 막 그럼 그것도 체력이 되게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가격을 정부가 200이 아니라 50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거의 바쁜 상황이나 졸업할 때 되면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저거 원룸이나 뭐 요 근처 한번 구해볼까? 월세를 구해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물량이 되게 작은 거야. 갖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은데 뭐 야구, 프로야구 뭐 티켓이니 콘서트 티켓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프로야구나 무슨 축구나 뭐 콘서트 티켓도 뭐야? 뭐 5만 원씩 한다고 10만 원? 그럼 어떻게 중고생들도 볼 수 있도록 가격을 5천 원으로 이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부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암시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장의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Q0만큼 줄어들었다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아니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의미가 뭐라고요? 소비자가 마음속에 나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 있어요 하는 거라고요. 최대한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 거죠. 연두 색깔 높이만큼. 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막 이면 계약이 생겨. 겉으로는 우리 말이야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날 내 통장에 현금으로 가져와서 못된 집주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로 할까? 500 달라고 450만 원은 내 통장으로 현금으로 가져와서 주세요. 오히려 더 비싸지게 된다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또 이게 물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아는 사람 준다거나 암시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웃돈거래가 발생한다거나 뭐 로비, 백 뭐 등등 이런 게 막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품질이 이렇게 저하가 돼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집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꼬지고 수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싸게 되니까 집주인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수리할 생각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도 올려놓은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어. 이 사람이 아니 집이 퀄리티가 이게 뭐예요? 그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뒤에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 이런 집을 살려고 하나? 근데 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다. 그러니까 뭐 집에 뭐 이렇게 비가 새고 이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의도는 되게 좋은데 첫 번째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아니 200의 균형이 결정됐으면 나는 말이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당장 계속 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200만 원 좀 비싸지만 내고 대신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계약이 체결된 건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저 200까지 낼 생각 있는데요? 집 자체가 없어. 근데 50만 원짜리 집만 있는데 문제는 또 집은 저렇게 꽂았어. 무너지기 직전처럼 막 애매해.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가 개입하는 게 나쁜 의도로 개입하는 건 아닌데 선의로 개입하는 거야. 뭐 착한 사마리아인 들어본 것처럼 어떤 환자가 이렇게 쓰러졌어. 제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막 팔다리 이렇게 부러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조심해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자 고개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잘 모르고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니 인간답게 사는 거랑은 한참 특히 물가도 올라가니까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 노동자들 아니 하루에 뭐 60시간 70시간씩 일을 해? 안 돼 안 돼. 하루에 52시간 일을 하지 마.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밤늦게까지 공부를 안 돼 안 돼. 물론 옛날에는요 그게 좀 약간 좀 농경시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야지 뭐.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는 할 게 없잖아. 꼼꼼하니까 그냥 쉬고 자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광등이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우리가 더 빡센 삶을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막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옛날에도 이렇게 뭐 반딧불이 모아 가지고 뭐 막 공부하고 이런 그건 너무 독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임금을 컨트롤 하는데 여기 볼게요. 그림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니 노동시장입니다. 여기 노동이야 노동. 노동의 거래량. 여기 수직 축에는 노동의 가격을 넣을 거야. 그걸 우리가 임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노동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으면 살짝 보면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은 누가 노동을 공급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해요. 그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고용주라니까 기업이라니까 일자리 만드는 게 이제 기업,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균형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한 달로 할게요. 그냥 뭐라고 할까? 한 1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역시 똑같아요. 선이야. 야 100만 원 갖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시간당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말이야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해가지고요. 뭐 한 예를 들면 200만 원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한 거야. 하한선. 이거 밑으로는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임금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노동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노동 공급 곡선의 의미는 요 높이가 노동자가 저는요 그냥 이만큼 받으면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잘 모르고 바보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 낮은 임금에도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거 아니면 그래도 일할 것도 없는데요. 정부가 딱 봤을 땐 아니야 너 말이야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200원 받아야 돼 해가지고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신 차려. 지금 최소한 받아야 될 임금은 말이야 이거 너무 낮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다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의도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미가 있는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셈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임금이 200만 원이 돼버리면 기업,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의도는 좋은데 아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해. 야, 노동을 좀 줄일까? 야,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뭐 아니면 아들, 딸 이렇게 나와서 잠깐 일하라고 할까? 약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로봇이나 무인으로 주문하는 걸 할까? 자꾸 이렇게 바뀐다고. 그게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마음속에 아, 바꿔야겠다.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일자리는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2배나 올라가니까 임금을 2배나 더 주니까 일을 하겠다는 근로자들은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죠. 요만큼이 이게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해서 초과 공급 상태다 이거고요. 이게 바로 실업 상태, 실업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실업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 200만 원 일을 해야겠다. 이러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초과 공급, 실업이 생기고 그리고 뭐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뭔가 기술이 없고 뭔가 뭐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굶어 죽을 수는 없는데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그 정도 받으면서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만 원 정도라도 받아야지 내가 생계가 일자리 없으면 뭐 아예 빵이잖아. 근데 임금을 2배로 올려줘서 좋긴 한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좋겠지. 200만 원 받아서 2배로 오르니까. 근데 일자리가 없어져서 아예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냥 100만 원도 벌기 힘들게 된다고요. 그리고 역시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여기 막 한 뭐 20명, 20만 명 있다 할게요.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5만 개 요거밖에 없어. 그럼 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건 기업인데 임금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개만 일자리가 생긴다 할게. 일할 사람은 20명인데.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까 같이 임대료 통제했을 때 못된 집주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암시장이 생겨가지고 저기 그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가격 이렇게 하고 뒤에 뭐 450만 원 현금으로 가져와서 이명 계약하거나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야 요즘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 힘든 거 알지? 아 예 그렇죠. 다 경력직만 뽑는단 말이야. 어딘가 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여기서 한 1, 2년 경력 쌓고 딴 데 가도록 하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요. 그리고 200만 원 준다고요? 괜찮네요.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아이 근데 취업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 지금 저기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저기 줄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말이야 200만 원 주라고 하니까 200만 원 사인을 하는데 역시 여기도 암시장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통장에 내가 보내주면 그 다음날 뭐라고 할까? 노동의 공급 곡선 높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내 통장으로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 150만 원 다시 보내. 현금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 받는 거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내가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당장 취업이라도 해야지 뭐 또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 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본의 아니게 저렇게 암시장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이게 황금아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일하는 사람 알바생들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근데 인건비가 2배 올라갔으니까 한 6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요 6명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 F 여기서 3명을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억지스러운 거긴 한데 누구를 자를까 한번 리스트를 봤어. 어쩔 수 없어. 지금 3명, 6명을 다 안고 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3명을 잘라야 되는데 원래 최저임금이라는 게 저임금 근로자인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A의 이력을 딱 봤어. 근데 이력을 봤더니 뭐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 할까? H대학교 경영학과 MBA를 나왔어요. MBA가 이제 경영 전문가 과정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건데 H대가 어딜까요? 하버드예요. 하버드. 좀 가짜로 하는 거예요. B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예를 들면 회계사 자격증을 땄는데 시험에 이제 공부를 막 쫙 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알바를 좀 하면서 뭐 할까? 하면서 잠깐 한 몇 달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는 또 AI를 사용을 잘하는 공대생이고요. 그리고 얘는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모델같이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인플루언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저렇게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를 먹으러 딴 데 갈 수 있는데 얘 보러 이쪽에 온다 할게요.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약간 진짜 저소득층이거나 좀 뭔가 몸이 아프거나 등등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인 거지. 근데 만약에 이때 일자리에서 사장님이 얘 자를까 했더니 얘가 뭐 경영 전문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경영 조언을 하게 되니까 회사에 우리 여기에 도움이 됐고 얘는 자기가 대충 무슨 매출이 얼마고 손으로 막 했는데 얘가 막 갑자기 막 계산기를 띠디딩 세금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신고까지 얘가 막 도움을 막 줘. 얘 좀 있으면 좋겠지. AI로 광고하고 블로그 마케팅 하는 거 얘가 이제 잘해가지고 도움 주겠지? 얘 자르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긴 하지. 근데 진짜 자기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좀 딴 데 있긴 한데 거기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못 가서 알바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약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마련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빠 엄마가 다 부자고 교수고 뭐 어디 재벌 사장이고 막 이래.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자녀들한테 그냥 막 돈을 펑펑 주지 않잖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해. 네 돈은 네가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온 상태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을 자르기보다는 얘네들을 자를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선의의 의도로 뭔가 개입을 했는데 잘 모르거나 잘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타겟팅을 잘못해가지고요.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읽을 거리라든가 뭐 기술 발전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 소비자 잉여라든가 요 생산자 잉여 개념은 좀 살짝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 조세 전가 귀착하고요. 조금 설명드리고 우리가 뭐 내용을 뎁스 있게 하는 거는 이제 뭐 경제 원론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맛보기 측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